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의 참 깊이는 어느 정도인 분인가, 이분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거를 새삼 좀 깨닫게 됩니다. 강의라는 건 1시간이지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볼 때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수많은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참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이냐고 정의할 때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큰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산업을 일으킨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나의 직업을 말한다면 나는 교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나라를 잃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본인의 그 직업란에 교육자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교육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잡아가면 잡아가서 얻어맞고 눈물 흘리고 이런 존재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성의 신분에서 이제 국민이 됐죠. 국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그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에요. 나라의 주인이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우리의 대표를 뽑을 권리도 있고, 그 대신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뽑으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이 나라의 그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백성을 국민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12년에 걸친 이 국민을 교육시키는 노력의 총합의 결과가 뭐냐면, 백성이었던 이 조선의 무지렁이들을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으로 자각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회사에서 그 해외 취재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제가 다 세보다가 한 50몇 개국을 다녔어요. 그 중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보다 정말 못 사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과거에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들이 정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서 본 결과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공교육을 수준을 아주 형편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아주 특정 소수 계층들, 귀족 계급 이런 사람들만 고급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아주 고급 지식을 다 독점을 해요. 그리고 외국 유학을 보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부와 권력을 계속 대대손손 아주 특정 소수 가문, 뭐 보통 한 3% 내지 5% 되는 이 특정 소수 계층들이 부와 권력을 계속 세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중남미가 그렇고 동남아시아가 그렇고, 심지어 제가 그때 페루에 갔는데, 페루가 그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라고 그 일본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제가 페루에 도착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페루를 순방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취재를 가서 후지모리 대통령을 제가 운 좋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이니셜로 쓰면 YS 킴이에요. 저도 이니셜로 쓰니까 YS 킴이에요. 명함을 주니까 후지모리 대통령이 갸우뚱갸우뚱하더니, 혹시 그 실례지만 김영삼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고. 왜냐면 페루라는 나라는 특정 소수 가문이 다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나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기 전에 뭐 기자를 보내서 뭐를 좀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특정 가문이 다 해먹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줄 알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통령도 되고 뭐 총리도 되고 기업체 사장도 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이 교육혁명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으로 이 특정 소수 가문들이 대대손손 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적 기반을 다 파괴하고, 모든 국민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대를 시켜서 누구나 다 노력만 하면은 당대에 자기의 노력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 사진에 나온 분이 그 조선의 근대 시절에 여러 번 와서 그 연구서도 내고 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라는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입니다. 이분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아주 샅샅이 살펴보니까, 야, 이 나라 참 희망 없는 나라다. 아니, 세상에 과거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는 인쇄업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책 한 권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한대요. 자,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런 책이 수백 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책을 못 사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어가 한문이잖아요. 한문은 이거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한 그 한문을 국가 공용어로 써서 특정 소수계층들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해서, 공부하고 과거 공부한 사람만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해서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남미 나라하고 똑같은 게 조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비숍 여사가 본 거예요. 백성들을 아주 무지렁이 까막눈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해야만 자기네들의 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은 그냥 방치를 해놓은, 이게 언제까지였느냐? 우리가 해방될 무렵까지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신소설 학교 다니실 때 이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뭐 신소설의 기원은 누구냐? 이인직의 혈의 누다. 혈의 누 그러면은 이게 한자로 써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혈은 피고 누는 눈물이에요. 피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혈의누라는 이 신소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소인 같은 상놈들은 나의 재물, 나의 계집, 내 목숨 하나 위할 수가 없이 양반에게 매여 있으니 나라 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양반님들, 당신네들이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야 양반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인이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을 해서 내 개인 재산을 모아들어도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이 사유재산을 헌법과 법률이 지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들이 저 김씨네 집이 열심히 뭐 양파를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소문이 나면 그럼 저놈들 거 다 뺏어야지. 잡아다가 무조건 볼기를 칩니다. 이 자식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갖다 바쳐야죠. 이런 세상이, 자, 이런 세상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급제해서 양반이 되면 남의 거 다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누가 과거 공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돈 많은 양반들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놈의 이런 나라가 있냐? 이래가지고는 근대 국가가 안 된다. 이 백성들을 국민으로 깨우쳐야만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오래전부터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야말로 그 선교사가 낳은 제자들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발견한 게 한글이고, 한글이 알파벳보다 훌륭한 문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빨리 이 무지로부터 해방을 시키자라고 주장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선교사들 덕분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만들어주기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헐버트 선교사, 이분을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있나. 그래서 이 본인이 직접 한글을 연구해서 이 한글이 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다라는 것을 세계 이 학회에다가 논문 발표를 해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구나. 요즘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그 근원이 누구냐?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배제학당에서 자기 제자가 이승만이기도 하고 또 이승만하고 친구인 주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상호야, 너 나랑 같이 한글 연구해.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이 띄어쓰기도 없고 뭐 마침표도, 그 문장이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잖아요. 마침표도 없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 걸 만드는 게 바로 헐버트 선교사고, 헐버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글 연구를 한 주상호가 오늘날 한글의 아버지인 주시경이다. 그 한글을 가지고 배우고 깨우쳐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승만 박사는 모든 글을 쓸 때 한글로 썼습니다. 독립정신도 다 한글로 썼어요. 이승만이야말로 이 사람이 감옥 가기 전에 그야말로 이 동서양 고전에 통달한 아주 한문의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 계층들만 쓰는 이런 한문을 가지고 일반 백성을 깨우칠 수는 없다. 이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깨우치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쓴 모든 글은 다 한글로 썼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서부터 교육 입국론을 주장을 했어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또 미국에서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귀국을 해서 오늘날의 그 서울 YMCA, 그 당시에는 그걸 황성기독청년회라고 했는데, 황성기독청년회에서 학감으로 이 많은 청년들에게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교육을 시켰냐? 서양 지리, 서양 법률, 그다음에 성경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체포될 위험이 있어서 미국으로 다시 망명을 해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한인 중앙학원 원장, 한인 여자 기숙학원 원장으로서 교육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여권에다가 직업 교육자 이렇게 해서 다닐 정도로 이승만 박사는 교육자로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건국 후에도 최우선 과제로 국민교육을 꼽습니다. 1919년에 김규식과 이제 공동명의로 그 대한공화국 헌법 요강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헌법 요강에도 교육을 특별히 장려한다. 헌법에다가 아예 교육을 집어넣습니다. 1946년 3월에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는 민주의원의 임시정책 대강에서도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에게는 국민이 된 사람들은 모두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6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통해서 읽고 쓰고 셈하고 생각하고 책 읽는 능력을 길러주자. 이걸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방됐을 때 문맹률이 78%나 됐으니까 자, 모든 사람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자기 이름자도 쓸 줄 모르고 기본적인 셈도 못하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을 이제 깨우치게 하는 이런 상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법을 만들 때 그 1948년에 우리가 만든 재헌헌법에 헌법 제16조에 이렇게 법 교육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헌헌법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949년 12월에 교육법을 제정해요. 1950년 6월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이 전쟁통에 3년간 지금 나라를 구하느라고 이제 모든 정력을 다 쏟아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1954년서부터 이제 전쟁이 그 휴전으로 마무리가 되자마자 이승만 박사는 전후복구를 해야 된다. 전후복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어떤 돈을 제일 먼저 썼느냐. 돈 생기면 부서진 학교 짓는 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그 당시 교육 예산 중에 60% 내지 80%를 의무교육에다가 투입을 해요. 이렇게 하여간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무교육 그 제도를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이제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년기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자식 왜 학교 안 보내? 이 조선시대하고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59년까지 전국의 이 아동이 취학 연령이 됐을 때 학교에 가는 비율이 95.3%.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저 산골에 몇십 리 떨어진 곳에서 학교 다녀야 되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다 학교에 가서 이제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셈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이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 거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했고, 또 이제 성인 중에서 까막눈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1954년에 작대기식 투표 일소를 하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뭐 기호 1, 2번이 그 당시에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 뭐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읽을 줄 아는 국민이 전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대기 한 개.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 누구 찍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작대기 2개 다 찍으십시오. 작대기 3개 다 찍으십시오. 이게 오늘날 기호 1, 2, 3번의 그 원형입니다. 야, 이게 이러면은 민주주의가 되냐? 그러니까 이 작대기 투표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 글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문 보급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한글을 아는 수만 팀의 이 팀원들을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보내서 문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문맹률이 이제 그 이승만 정부 퇴임할 때 1960년대 가면은 거의 뭐 이제 10%대로 막 떨어집니다. 수만 명의 강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찾아다니면서 한글 교육을 하는 이거를 이 외국인들이 보면서 야, 이거는 교육 십자군 운동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까지 550만 명이 국문보급반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까막눈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돈만 생기면 국민을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로버트 올리버라는 분이 이제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올리버 같은 이 유능한 이 교수나 그다음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한국의 고문으로 고용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정부 부처나 이런 데 계속 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 고용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로비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로비 그러면은 굉장히 막 나쁘고 막 무슨 뇌물이나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야, 한국에다가 뭐 원조 많이 줘야 돼. 왜 원조 왜 안 주는 거야? 막 가서 막 졸르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로버트 올리버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그 글이 있어요.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제목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교육에다가 그렇게 온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체계를 수립해서 전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바로 이 전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 지구상 어느 나라하고 다른 한국만의 특징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국민교육에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국민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철학은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 누가 넣어줬느냐?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이 근대화, 오늘과 같은 이런 문명세계,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의 문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 영화, 음악 이런 게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통용되는 그 바탕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선교사들이 만들어줘서 그래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그런 길로 가도록 만들어준 이 헐버트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 같은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도 같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천막학교라고 있는데, 그 당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뭐 폭격을 맞아서 뭐 해서
학교들이 막 다 부서져 가지고요.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도 교육은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의자 갖다 놓고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천막학교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교사들도 막 전쟁터로 이제 그 징집이 돼서 가서 또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교사도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교사 한 명이 아이들 수백 명을 지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태어난 세대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3부제 수업을 했어요. 교실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교육을 시키자. 3부제 수업이라는 거는 오전반, 오후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중간반이 또 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했죠. 이 사진은 부산에 이제 이 피난 온 이 학생들을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전시연합대학에다가 다 소속을 시켜서 대학을 다니다가 부산으로 피난 온 친구들은 군대 징집을 면제시켜주고 전시연합대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전시연합대학에 소속이 되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됐습니다. 요게 그 당시 이제 전시연합대학 학생들은, 여기 지금 있는 요 건물은 대단히 새 거죠. 이게 52년도인가에 태풍이 불어서 앞에 있던 이 천막을 쳐놓은 학교에 천막이 다 날아가 가지고요. 임시로 막 판자 얻어다가 진 전시연합대 건물이라 조금 이게 새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임시수도를 만들면서 임시수도만 옮겨온 게 아니라 전국의 대학을 다 부산에다가 피난시킨 셈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불문하고 뭐 서울대 다니다 온 사람, 뭐 이화여대 다니다 온 사람, 무슨 대 다니다 온 사람 상관없이 다 전시연합대학에 소속을 시켜서 나중에 공부를 시키다가 일부 학교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건물을 만들어서 뭐 서울대, 부산임시대, 뭐 연희전문학교, 부산임시대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됐어요.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해봐야 텐트 하나 치고 칠판 하나 걸어놓고 책상 갖다 놓은 게 다였지만 이렇게라도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전시연합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소설가 한말숙 씨의 그 수기가 남아있는데, 그 수기에 의하면은 텐트가 산기슭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강의실이었다. 강의실이라고 해봐야 책상 무슨 선술집에 간 이게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더워 죽을 지경이고 겨울에는 추워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교과서도 없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인 원서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막 그 바람이 1952년 가을에 부산항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시연합대학 텐트 쳐놓게 다 날라가가지고 나중에 판자로 졌다. 특히 남학생 중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가지고 밤에는 미군 부대 가가지고 일해주고 부대에 나가서 막노동 해가지고 번 돈으로 먹고 살면서 공부를 계속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이 인재니까, 이 인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 맞으러 죽으면 안 되니까 전시연합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은 군 입대를 면제시키니까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대학생들은 금태 두르는 사람들이냐, 무지렁이들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란 얘기냐 하고 와글와글 국회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이 친구들을 전쟁터에 안 내보내고 살려냈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게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 이승만 박사가 1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는 장면을 미국에서 목격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바보 같은 이 서양 사람들도 전쟁터에 사람이 급하니까 고급 인재 하급 인재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뭐 철조망에 걸려서 죽고 기관총 맞아 죽고 독가스 먹고 죽고 그래가지고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이 젊은 청년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나라들이 땅을 친 거예요. 아이고, 그때 우리 이 고급 인재들 전쟁터에 안 내보냈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사람이 급하니까 전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고급 인재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유럽이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엘리트 고급 인재들은 실제 전쟁터에 안 내보내고 뭐 연구소라든지 뭐 무기 만드는 뭐 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데다가 배치를 해서 이 인재들을 살려내는 정책을 비밀리에 추진을 해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홀히 다 아니까 이걸 보고, 아, 이 엘리트 인재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전시연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징집을 연기시킴으로 인해서 이 엘리트들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앞장을 서게 됐고, 바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살려낸 인재들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도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막 의회에서 막 난리치고 막 언론들이 막 뭐 난리치고, 세상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전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저 부산 임시수도에서는 선거 다 하고 언론의 자유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평시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도 반대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된다. 새로 건설하려면 엘리트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이공계 인재들이 필요하다. 이 친구들 다 죽여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전쟁이 끝난데 이 전후복구를 위해서 이 인재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 수준 보시면 뭐 여러분들 막 한숨만 나오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저 언론계 출신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너 기력이야? 뭐 이러니까 제가 너 그동안에 뭐 했냐? 그러면 그냥 공부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엘리트 인재들을 그 군대를 안 내보내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무슨 뭐 가진 자의 편이다, 뭐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저 사람 독재했다,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해안과 지식이야말로 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인하공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하공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이공계통 이 중요성, 기술자, 엔지니어, 전문가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풍토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는 건 뭡니까? 사농공상이죠. 내 자식들 공장에 가서 막 손에 기름 묻히고 막 뭐 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내 자식은 뭐 하고 싶어요?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펜대나 놀리고 입으로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다 원하시잖아요. 지금 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 뭐 어디 학원 가가지고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머리에 띠 매고
공부하는 그 공부가 뭔가요? 다 벼슬 살려고 하는데 그 벼슬이 뭐예요? 우리는 뭐 기술자, 엔지니어, 뭐 상업, 공업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요즘은 조금 뭐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뭘 하려면은 엔지니어, 기술자, 고급 그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이 고급 기술자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가 이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하버드 대학 바로 옆에 MIT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MIT 가서 야, 나 한국에서 와서 한국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학교, MIT 같은 게 필요해. 그렇구나. MIT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한국의 MIT 인하공대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하와이에 있는 자기네들 그 이승만 박사 하와이에서 만든 그 동지회관이라고 하는 한인회관을 매각을 해서 매각한 돈의 일부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인하공대. 오늘날 이공계통의 역사를 정리를 할 때 인하공대가 배출한 이 이공계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아마 인하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박정희 시대에 뭐 고도 산업화 시대, 뭐 중화학공업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전부 교육시켜서 그래도 공부 뭐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그 다음에 문맹자들 없애가지고 민주주의 할 수 있는 토대 다 다지고 이공계에 필요한 인재들 배출할 수 있는 인하공대 같은 이런 그 기술공대 다 만들어서 배출한 인재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와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화학공업도 하고 고도성장도 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합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통치를 했는데 합치면 30년. 이 30년은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시대였다. 그 한강 기적의 앞부분이 이승만 대통령, 뒷부분이 박정희 대통령. 여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완성이 안 됐어요. 2차 석유위기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렵게 만들어 놨던 중화학공업이 하마터면 다 그야말로 다 날아갈 뻔했어요. 이걸 안정화시켜서 끝까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게 만든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국민에게 선물을 해서 모든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준 시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마이카, 내 차, 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냥 무슨 뭐 독재나 하고 뭐 인권을 탄압하고 또 뭐라고 하죠? 뭐 이런 그 식으로만 매도를 하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독재만 했는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독재만 하고 막 인권 탄압하고 막 못 살게 굴었으면 북한처럼 됐어야지. 아니 전 국민이 지금 살 빼느라고 막 1년에 7조 6천억 원을 쓰는 이런 나라가 됐다. 그 외국인들이 니네 나라가 독재만 했어? 독재만 하고 뭐 인권 탄압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잘 살아?
니네 그 잘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바보들아, 너희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똑똑한 일을 해서 니네 나라가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너 네 부모들한테 너 왜 삿대질을 해? 저 한국 사람들 저거 좀 이상한 놈들이다라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경희대에 있었던 그 임마누엘 페트리아시 같은 교수는 아니 이 지구상에 모든 세계인들이 다 한국인들은 선진국이 돼서 부러워하는데 쟤네들은 자기를 막 자학을 하더라. 우리 왜 이렇게 독재했지?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무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그 인하공대라든지 뭐 의무교육이라든지 문맹자 퇴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거국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연구할 때마다 한국이 성공한 요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의 이 농지개혁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성공 모델이었다. 둘째, 거의 국가의 가용자원의 상당수를 국민을 교육시키는 데 쓴 이 교육혁명 덕분이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선물한 가장 값진 결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워낙 우리가 뭐 없이 살아가지고 뭐 의무교육 뭐 이런 거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고급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급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유지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독립운동을 한 심정으로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 사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국립과 사립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국립보다 사립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특히 고급 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사립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초등학교 이런 거는 다 국가가 다 해요. 사립학교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국가가 여기까지 책임질 예산이 없다. 그러니 뜻 있는 여러분들이 좀 재산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그렇게 이 사립대학을 짓는 그 일에 가장 열심히 동참을 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에 끼친 영향은 정말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립학교의 만드는데 협조해 준 사람들 덕분에 학교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1959년에 가서는 대학 재학생의 이 비율이, 그러니까 인구 대비 비율이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1959년 이 무렵에 가서는 이제 우리 교육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고급 교육까지를 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그 피난지 학교 정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곳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싸움터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배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교육기관을 세워서 국민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문맹을 퇴치하고 기본적인 의무교육만 한 게 아니라 고급 교육도 시켜서 그리고 돈만 생겼다 하면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유학생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72만 대군으로 늘어난 이 군대를
지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11,595명을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민간인 5,423명을 국비유학생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합쳐서 17,018명이 1951년부터 1960년까지 국가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자, 이 이후에 이 민간인 출신, 그 다음에 이 군 출신, 이 두 세력이 때로는 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조해 가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끄는 양날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경험을 쌓고 또 정부 주요 부처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를 하고 공업화를 하는 천병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도 외국 유학을 통해서 이 외국의 고급 교육을 받아서 이 고급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여간 요만큼의 돈만 생겼다 하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활짝 꽃을 핀 것이 박정희 시대였고, 자, 그렇다면 이승만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남았죠.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승만 시대에 독재만 하고 이러면은 이 바보들아, 너는 세상을 그거밖에 모르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교육 재원이 모자라서 사립학교 설립을 유도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백성에서 국민으로 우리 국민들의 질을 한 단계 높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으로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자립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고, 교육혁명을 통해서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을 진짜 근대적인 국민으로 황골탈퇴를 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통했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에 그야말로 이 교육 투자가 결국 박정희 시대에 결실을 이룬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영훈 교수님의 연구에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많을 때 전체 인구의 60%가 노비였다고 그래요. 노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예나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신분 해방이 돼가지고 생존하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교육열, 이 뜨거운 교육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교나 주자성리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의 그 아주 정말 끈질겼던 이 신분 계급 구조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탈피하려면은 공부를 해서 자식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팽배해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자식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희생정신, 나는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내 자식, 내 후대들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직업, 더 훌륭한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뼈를 깎는 이 희생정신이 바로 오늘의 우리 모습을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은 내일이고 나발이고 우리 후대고 나발이고 내 자식 새끼가 내 빚을 다 뒤집어 쓰든 말든 지금 있는 거 다 나눠 먹고 땅 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당선시켜서는 안 돼요. 낙선시켜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에게 정말 그 뼈를 깎는 그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그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우리는 아니 우리 지금 띵가띵가해서 빚내가지고 다 먹고 치우고 외국 가서 놀고 그 모든 빚을 자식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이 투표권을 가지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가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